경희야, 우리가 본 걸 말 안 하면 안 되는 걸까? 종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이들만은 지켜야 해요. 경희가 남편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새벽 12시 낯선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항구 쪽 창고로 오세요. 혼자서요. 여보, 조심하세요. 그리고 꼭 돌아와요. 경희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그날 밤을 끝으로 두 사람은 영원히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사연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1980년대 후반 군산은 바람과 소금기가 뒤섞인 항구도시였습니다. 월명동 골목길 한편에 자리한 작은 인쇄소에서는 오늘도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단조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죠. 이종만은 잉크 냄새가 배인 작업복을 입고 인쇄기 앞에 서서 오늘 마감해야 할 전단지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5의 나이에 이미 어깨가 굽어지기 시작한 그의 모습에서는 생계에 짓눌린 가장의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된 작업은 벌써 몇 시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종만의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요즘 들어 군산 항구 일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밤마다 들려오는 트럭 소리, 새벽녘 바다 쪽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음들, 그리고 평소보다 늦은 시간까지 켜져 있는 창고의 불빛들까지. 여보, 점심 드세요. 윤경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도시락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32의 그녀는 두 아이를 키우느라 손등이 거칠어졌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죠. 하지만 종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경희도 자신과 같은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아내의 모습을 그가 모를 리 없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최 씨가 들렀더라고요. 경희가 밥을 떠주며 말했습니다. 최인호는 옆집에 살면서 종만과 오랫동안 친분을 쌓아온 이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의 행동이 이상했죠. 평소보다 자주 들르면서 종만의 일에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뭐라고 하던가 종만이 젓가락을 들며 물었습니다. 별 얘기는 아니고 그냥 요즘 일이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평소와 달랐어요. 눈빛이. 경희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점심을 먹고 있던 그때 인쇄소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가 들어섰는데 검은색 바람막이를 입고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의 반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고 걸음걸이에서는 어떤 긴장감이 느껴졌죠. 전단지 인쇄 부탁하려고 왔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종만이 자리에서 일어나 남자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어떤 내용의 전단지를 원하시는지요? 남자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종만이 받아보니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인 전단지 문구가 아니라 숫자와 기호들만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시간을 나타내는 듯한 숫자들,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암호 같은 기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대로 인쇄하시면 됩니다. 첨부만 부탁드립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종만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일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님은 손님이었으니까요. 언제까지 필요하신가요? 내일 새벽 5시까지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잠시 멈추더니 종만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말하지 마세요. 아무에게도요. 남자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그 말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종만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자는 성금을 테이블 위에 놓고는 말없이 인쇄소를 나갔습니다. 남자가 나간 후 경희가 남편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저 종이에 적힌 것들이 도대체 뭐죠? 종만도 다시 한번 종이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자세히 보니 숫자들 사이사이에 항구를 뜻하는 기호들이 보였고 시간표처럼 정리된 듯한 표시들도 있었습니다. 혹시 이게 암호 같은 건 아닐까? 경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종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요즘 항구 쪽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일들과 이 종이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부부는 며칠 전 늦은 밤 인쇄소 문을 잠그고 나가다가 목격한 것이 있었습니다. 항구 쪽 창고에서 검은 비닐로 쌓인 큰 상자들을 트럭에 싣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이죠. 그때 종만의 눈과 마주친 한 남자가 있었는데 얼굴 절반을 모자로 가린 그 남자는 종만을 빤히 쳐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명한 경고였죠. 그날 밤부터 종만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경희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두 사람 모두 무언가 위험한 일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경희야, 요즘 밤마다 항구 쪽이 시끄럽지 않나? 종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희는 잠시 동작을 멈췄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트럭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림, 그리고 새벽녘이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배 엔진 소리까지. 이 모든 것들이 부부에게는 불안의 씨앗이 되고 있었죠. 그냥 공단에서 야근하는 소리겠죠? 경희가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공단 파업이 한창이던 시절 온갖 뒷거래와 밀수가 성행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평범한 시민들은 그런 일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9살 정우가 동생 미숙이의 손을 잡고 인쇄소 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엄마.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인쇄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종만과 경희는 아이들을 보며 잠시나마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여전했습니다. 정우야, 오늘 학교는 어땠니? 경희가 미숙이를 무릎에 앉히며 물었습니다.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엄마, 우리 옆집 아저씨가 또 물어보더라고요. 아빠가 요즘 뭘 인쇄하시냐고. 정우의 말에 부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최인호가 아이들에게까지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불안하게 느껴졌거든요. 저녁이 되어 아이들을 재운 후 부부는 작은 부엌에서 차를 마시며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경희야, 우리가 본 걸 어디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닐까? 종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희는 남편의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만은 지켜야 해요. 정우와 미숙이가 아직 어린데 괜한 일에 휘말려서 우리 가족이 위험해지면 어떡해요? 경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가족의 안전이 무엇보다 소중했거든요. 바로 그때 밖에서 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가깝게, 더 또렷하게 들리는 소리였죠.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트럭은 인쇄소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했죠. 이제 그들도 누군가의 감시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군산의 밤바람은 오늘따라 더욱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변화의 전조가, 그리고 알 수 없는 위험의 기운이 섞여 있었죠. 종만과 경희는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있었지만 그들이 곧 마주하게 될 운명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종만이 새벽 작업을 위해 일찍 일어났을 때
인쇄소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는 것을 목격했죠. 검은색 세단이었는데 차 안에는 담배 연기만 희미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종만이 다가가려 하자 차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여보, 어젯밤에 누가 우리 집 문고리를 만졌나 봐요. 경희가 불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문고리 주변에 낯선 지문 자국들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우유병도 평소와 다른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들의 집 주변을 살피고 있다는 증거였죠. 종만은 어제 받은 전단지 원고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밤새 그 숫자들과 기호들을 곰곰 생각해 봤는데 점점 더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특히 반복해서 나타나는 숫자, 조합들이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것이 밀수나 다른 불법 활동의 신호체계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경희야, 우리 정말 위험한 일에 휘말린 것 같아. 종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희도 그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들은 이미 어떤 거대한 조직의 관심사가 되어버렸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최인호가 전보다 더 자주 들르기 시작했죠. 그럴 때마다 그는 이상하게 종만의 작업 내용에 관심을 보였고 특히 어제 받은 주문에 대해 계속 묻곤 했습니다. 종만이 형, 요즘 야간 작업이 많나 보네. 무슨 급한 주문이라도 들어온 거야? 종만은 최인호의 질문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오래된 친구였지만 요즘 그의 눈빛에는 뭔가 계산적인 것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특히 아이들에게까지 질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종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죠. 아빠, 최 아저씨가 또 와서 물어봤어요. 아빠가 밤에 뭐 하시냐고. 정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경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누군가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거든요. 그날 저녁 종만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경희야, 내일 아침에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자. 뭔가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 하지만 경희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여보, 만약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그냥 평범한 손님이었는데 우리가 오해한 거라면 어떡해요? 그녀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지만 종만의 불안감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장마철에 무겁고 축축한 비였죠. 종만과 경희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에 섞여 이상한 소음들이 계속 들렸거든요.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종만이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린 것 같았거든요. 귀를 기울여 보니 집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발걸음이었죠. 종만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비에 젖은 골목길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은 채 그들의 집을 지켜보고 있었죠. 종만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뭔가 더 심각한 상황이 될 것 같았거든요. 경희야, 경희야. 종만이 아내를 조심스럽게 깨웠습니다. 밖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우리 집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 경희도 잠에서 깨어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죠.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경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종만도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자니 아직 명확한 증거가 없었고 그냥 두자니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았거든요. 그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새벽 3시에 걸려오는 전화라니. 종만과 경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전화를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종만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종만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종만 씨, 당신이 인쇄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왔습니다. 누구세요? 종만이 물었지만 상대방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내일 밤 12시 항구 쪽 창고로 오세요. 혼자서요. 그리고 당신이 인쇄한 것들을 가져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종만과 경희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죠. 거부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보, 우리 정말 큰일 난 것 같아요. 경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종만은 아내를 끌어안았지만 그 자신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었죠. 다음 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종만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늦게 들어올 것 같다고 말이죠. 하지만 경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붙잡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여보, 조심하세요. 그리고 꼭 돌아와요. 경희가 종만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종만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신도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종만은 집을 나섰습니다. 인쇄한 전단지들을 가방에 넣고 마지막으로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봤죠. 정호와 미숙이의 평화로운 잠든 모습을 보며 종만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경희는 남편이 나간 후에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여전히 수상한 사람들이 집 주변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아이들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움직이면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필요한 것들을 챙겨두었습니다. 자정이 되어도 종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 2시가 되어도 마찬가지였죠. 경희의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예감은 불행히도 맞았습니다. 새벽 3시 집 밖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집 주변을 맴돌던 사람들이 모두 사라진 것이죠. 경희는 이상함을 느끼고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골목길은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만이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경희는 깨달았습니다. 이 고요함이 오히려 더 불길하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을 끝으로 이종만과 윤경희 부부는 영원히 이 세상에서 모습을 감추게 되었거든요.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20년대의 군산은 1980년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옛날의 작은 항구 도시는 현대적인 관광지로 탈바꿈했고 월명동의 골목길들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다만은 여전했죠. 끝없이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파도와 함께 바다는 수많은 비밀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비응한 갯벌에서는 오늘도 어촌계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갯벌 복원 사업으로 대대적인 준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굴삭기가 깊숙이 파고들어 오랫동안 바닥에 잠들어 있던 것들을 끌어올리고 있었죠. 이게 뭐지? 굴삭기 기사 박현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평소보다 무겁고 딱딱한 무언가가 굴삭기 끝에 걸려 있었거든요. 천천히 끌어올려 보니 녹이 슬어 붉은 빛을 띠는 철제 트렁크였습니다. 크기로 보아 꽤 오래전 것 같았죠. 현수 씨, 뭘 건져 올린 거야? 어촌계장 김태식이 다가왔습니다. 그도 그 트렁크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죠.
이거 얼마나 오래된 것 같아? 트렁크 표면은 바닷물과 갯벌의 침식으로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단단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몇십 년은 된 것 같은데요. 박현수가 트렁크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잠금쇠는 완전히 녹슬어 부러져 있었고 모서리 부분도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트렁크 안쪽은 물이 완전히 스며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일단 열어봐야겠네. 김태식이 말했습니다. 몇 명의 어촌계 사람들이 둘러싸고 지켜보는 가운데 박현수가 조심스럽게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고 그 안에서는 썩은 냄새가 올라왔죠. 트렁크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물에 젖어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운 옷가지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반짝이는 금속 물체들이 보였죠.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결혼 반지 2개였습니다.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보이는 반지들이 서로 얽혀 있는 모습이었죠. 이거 누군가의 유품인 것 같은데. 어촌계 막내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죠.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물건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비닐봉지에 쌓인 서류들도 있었습니다. 물에 젖긴 했지만 비닐봉지 덕분에 완전히 훼손되지는 않은 상태였죠. 김태식이 조심스럽게 비닐봉지를 열어보니 여러 장의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이거 부동산 관련 서류 같은데? 김태식이 문서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물에 젖어 글씨가 번졌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였습니다. 이종만, 윤경희, 이준호가 문서에 적힌 이름들을 읽어보았습니다. 1980년대 문서네요. 그런데 이 이름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 순간 김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도 그 이름들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잠깐 이종만이라고 했나? 그거 40년 전에 실종된 그 부부 아닌가? 김태식이 기억을 더듬어 말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군산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죠. 당시 온 동네가 떠들썩했던 실종 사건이었거든요. 맞아요. 월명동에서 인쇄소하던 그 부부 말이죠. 이준호도 들어본 적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른들이 가끔 술자리에서 언급하던 미스터리한 사건이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부부가 사라지고 어린 아이 둘만 남겨진 채였다고 했죠. 바로 그때 갯벌 한편에서 취재차 나온 지역신문 기자 정민수가 다가왔습니다. 갯벌 복원 사업을 취재하러 왔다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을 느꼈거든요. 무슨 일이세요? 기자님, 이것 좀 보세요. 김태식이 트렁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40년 전에 실종된 부부의 유품으로 보이는 것들이 나왔어요. 정민수는 눈을 크게 뜨며 트렁크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민수는 10년 넘게 지역신문 기자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다뤄왔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40년 전에 미해결 사건과 관련된 유품이 갯벌에서 발견되다니 그의 기자적 본능이 발동했죠. 혹시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정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태식과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이런 발견이 혹시 40년 전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민수가 사진을 찍는 동안 트렁크에서 또 다른 물건이 발견됐습니다. 작은 수첩이었는데 비닐봉지에 쌓여 있어서 비교적 상태가 양호했죠. 수첩을 열어보니 손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종만 씨가 쓴 것 같네요. 김태식이 수첩의 첫 페이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맨 앞에 이종만의 일기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페이지들은 물에 젖어 글씨를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놀라운 내용이 발견됐습니다. 비교적 선명하게 남아있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최인호를 조심해야 한다. 그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최인호라고? 이 이름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이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민수는 즉시 메모를 하기 시작했죠. 이 이름이 사건 해결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기자님, 이거 단순한 유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김태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이 사람들이 단순히 실종된 게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정민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이 부부가 자연스럽게 실종된 것이라면 왜 그들의 소중한 물건들이 바다에 버려져 있을까요? 특히 토지 소유권 같은 중요한 서류들까지 말이죠. 이건 그냥 유물이 아니야. 사람들의 입을 막아온 진실일 수도 있어. 정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오랜 기자 경험으로 볼 때 이 발견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어떤 큰 비밀이 드러나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트렁크에서는 마지막으로 한 장의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심하게 손상되었지만 여전히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죠. 젊은 부부와 2명의 어린아이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 더욱 애틋하게 느껴졌죠. 이 아이들, 지금 어디 살고 있을까요? 이준호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그 어린 아이들은 이미 장성한 어른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정민수는 늦게까지 자료를 찾아보며 40년 전 실종 사건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종만과 윤경희 부부의 자녀들이 현재 어디 살고 있는지 알아냈죠. 이제 그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정민수 기자의 전화를 받은 순간 이정호의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좁은 원룸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던 그에게 40년 만에 들려온 부모님 소식이었거든요. 갯벌에서 트렁크가 발견됐다고요? 55살의 정호는 수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네, 이종만, 윤경희 씨의 유품으로 보이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토지 관련 서류들도 있고요. 정민수의 말에 정호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어린 시절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부모님의 흔적이 이제야 발견되었다니. 정호는 즉시 여동생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산에서 혼자 살고 있는 미숙이도 마찬가지로 충격을 받았죠. 오빠, 정말 부모님 것이 맞나요? 신둘의 미숙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40년 동안 품고 살았던 그리움과 원망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일단 군산으로 내려가자.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정호가 말했습니다. 남매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고향 군산으로 향하게 됐죠. 기차 안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어색했습니다. 부모님이 실종된 후 각자 다른 친척집에 맡겨져 자라면서 형제 사이도 소원해졌거든요. 오빠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지금 빚에 쫓기고 있어. 정말 막막한 상황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죠. 미숙이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남편이 다른 여자와 떠나고 혼자서 아이 키우며 살고 있어요.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군산역에 도착한 남매를 정민수 기자가 마중 나왔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트렁크부터 보시죠. 정민수는 두 사람을 비응한 갯벌로 안내했습니다.
트렁크는 임시로 어촌계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트렁크를 본 순간 미숙이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거 우리 집에 있던 트렁크 맞아요. 어머니가 소중한 것들 넣어두시던. 정호도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이 트렁크에 뭔가를 정리해서 넣어두시던 모습을 말이죠. 이 반지들. 정호가 결혼 반지 2개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끼고 계시던 거예요. 미숙이도 고개를 끄덕였죠. 어린 기억 속에서도 부모님의 손가락에 있던 그 반지들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것은 토지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오빠, 이거 봐요. 아버지 명의로 된 땅이 아직 살아있어. 미숙이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니 월명동 일대에 꽤 넓은 토지가 아버지 이종만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정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이 땅만 있으면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는 빚에 쫓기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본 것이죠. 40년 동안 몰랐던 부모님의 유산이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미숙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빠, 이건 단순한 유산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왜 이런 식으로 사라지셨는지 먼저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녀는 트렁크가 바다에 버려진 이유를 생각하면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정민수 기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사실 트렁크에서 또 다른 것도 발견됐습니다. 그는 이종만의 일기장을 꺼내 보여줬죠. 아버님이 최인호라는 분을 조심해야 한다고 적어두셨어요. 최인호? 정호가 그 이름을 듣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 우리 옆집에 살던 아저씨였어. 아버지와 친했던 사람이야. 미숙이도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부모님이 실종되던 당시에도 자주 집에 들르던 사람이었거든요. 혹시 그분이 아직 살아계신가요? 정민수가 물었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죠. 작년에 들은 얘기론 요양병원에 계신다고 했어. 이미 80이 넘으셨을 텐데. 그때 미숙이가 일기장의 다른 페이지를 넘겨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 이거 보세요. 물에 젖어 흐릿하지만 읽을 수 있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우리가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모님이 뭘 보셨던 걸까요? 미숙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정호는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무렵 밤마다 항구 쪽이 시끄러웠어. 그리고 아버지가 자주 불안해하셨던 것 같아. 정민수가 자료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이면 군산 항구에서 밀수 사건이 자주 일어나던 시기였어요. 혹시 부모님이 그런 일을 목격하신 게 아닐까요? 남매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져갔죠. 만약 부모님이 정말로 위험한 일에 연루되어 목숨을 잃으신 것이라면. 오빠, 우리 최인호 할아버지를 찾아가 봐요. 미숙이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40년 만에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정호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진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빚에 쫓기는 현실에서는 토지 문제가 더 절실했거든요. 그날 저녁 남매는 군산의 한 여관에서 함께 묵었습니다. 40년 만에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지만 둘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정호는 토지를 빨리 처분해서 빚을 갚고 싶어 했고 미숙이는 부모님의 진실을 먼저 밝히고 싶어 했거든요. 미숙아,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정호가 말했습니다. 40년이나 지난 일을 지금 와서 밝힌다고 뭐가 달라져? 차라리 이 기회에 우리라도 잘 살아보자. 하지만 미숙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저는 돈보다 부모님의 명예가 더 중요해요. 40년 동안 사람들이 부모님을 도망간 사람들로 생각해왔잖아요.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서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해요. 두 사람의 생각 차이는 점점 벌어져 갔습니다. 정호에게는 생존이 우선이었고 미숙이에게는 진실이 우선이었거든요. 40년 전 부모를 잃은 상처는 같았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달랐던 것이죠. 다음 날 아침 남매는 최인호가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죠. 하지만 가끔씩 옛날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할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분이 진실을 말해주실까요? 미숙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호도 불안했습니다. 만약 최인호가 정말로 부모님 실종에 연관되어 있다면 쉽게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 남매는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빨리 일을 마무리하고 토지 처분 절차를 밟고 싶었고, 미숙이는 40년 동안 궁금해했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고 싶었죠.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앞으로 더욱 깊어질 것 같았습니다. 요양병원 203호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있는 최인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80을 넘긴 노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죠. 정호와 미숙이를 보자 그의 눈에 놀람의 빛이 스쳤습니다. 정호, 미숙이 맞지? 최인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보는 그 아이들이 이제 중년이 되어 자신 앞에 서 있는 것이죠. 많이 컸구나. 정말 많이.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미숙이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 속에 친근했던 옆집 아저씨는 이제 연약한 노인이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에서 본 그 이름, 조심해야 한다고 적혀 있던 바로 그 사람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왔어요. 정호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최인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그는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언젠가는 이날이 올 줄 알았어. 최인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너희들이 찾아올 줄 알았다고. 그의 말투에는 어떤 체념이 담겨 있었죠.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고백을 할 시간이 됐다는 듯이 말입니다. 미숙이가 트렁크에서 발견된 일기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조심해야 한다고 적어두셨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최인호는 그 일기장을 보더니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최인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부모를 배신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남매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정말로 최인호가 부모님의 실종에 연관되어 있었던 것이죠. 배신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미숙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인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군산 항구에는 큰 밀수 조직이 있었어. 나도 그 일에 연루되어 있었지. 최인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항구에서 벌어지던 밀수 활동에 연락책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했죠. 주로 일반인들 중에서 의심받지 않을 만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하거나 물건을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순수한 사람이었어. 밀수든 뭐든 그런 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고 싶어 했지. 최인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게 조직에게는 유용했던 거야. 암호가 담긴 전단지를 인쇄할 수 있었거든. 정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이용하신 거군요. 최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간단한 전단지, 인쇄만 부탁했어. 종만이 형도 의심하지 않았고. 하지만 점점 내용이 복잡해졌지. 그런데 아버지가 눈치채신 거네요. 미숙이가 말했습니다. 최인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종만이 형은 똑똑한 사람이었어.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인쇄하는 것들이 단순한 전단지가 아니라는 걸 알아챘지. 최인호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이종만이 의심을 품기 시작하면서 조직에서는 그를 위험 인물로 분류했다고 했죠. 특히 그가 항구에서 밀수 현장을 목격한 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날 밤, 종만이 형이 나를 찾아왔어. 최인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자신이 본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 나더러 함께 신고하자고 했지. 그 순간 최인호는 선택의 기로에 섰던 것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조직을 선택하셨군요. 정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인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가족이 있었어. 조직에서 협력하지 않으면 내 가족도 위험하다고 했거든. 최인호는 결국 조직에 이종만의 계획을 알려줬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날 밤 이종만이 경찰서에 가기 전에 조직원들이 먼저 그를 찾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부부가 실종된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미숙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최인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죽였을 거야. 입을 막기 위해서. 그의 말에 남매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인호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조직에서 직접 손을 쓰지는 않았어. 그 사람들은 정부 사람들이었거든. 이 말에 남매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부 사람들이라니 도대체 무슨 의미였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부 사람들이요? 정우가 다그쳤습니다. 최인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설명했습니다. 그 당시 밀수 조직에는 정부 기관의 사람들도 연루되어 있었어. 큰 돈이 오가는 일이었거든. 최인호의 폭로는 계속됐습니다. 1980년대 후반 군산 항구의 밀수는 단순한 민간 조직의 일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정부 기관의 일부 인물들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고 그들에게는 이종만 같은 선량한 시민의 목숨보다 자신들의 이익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위험했던 거네요. 미숙이가 이해했습니다. 개인 밀수업자가 아니라 정부 사람들이 연루된 일이니까 절대 발각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거구나. 최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만이 형이 경찰에 신고했다면 결국 정부 기관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들은 그걸 막으려고 했던 거지. 그럼 할아버지도 그 일에 계속 연루되어 계셨던 건가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최인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너희 부모가 사라진 후에 나도 무서웠어. 언제나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거든. 최인호는 그 후로 조직과 완전히 손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다고 했죠. 특히 남겨진 아이들, 정우와 미숙이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최인호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용기를 냈다면, 너희 부모와 함께 경찰에 신고했다면, 그는 40년 동안 후회해온 선택에 대해 참회하고 있었습니다. 미숙이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됐지만 그 진실은 너무도 가혹했거든요. 정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왔던 의문이 해결됐지만 그 대신 더 큰 분노가 치솟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숙이가 물었습니다. 최인호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모두 말해줄게. 증언도 하고. 비록 늦었지만 너희 부모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어. 하지만 정호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과연 진실을 밝힌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차라리 조용히 토지를 처분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었거든요. 병원을 나오는 길에 남매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둘 다 최인호의 고백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갈등이 시작될 것 같았죠. 병원 주차장에서 남매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최인호의 고백이 너무도 충격적이어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40년 동안 궁금해했던 부모님의 실종 이유가 이렇게 잔혹한 진실이었다니 말이죠. 오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숙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죠. 부모님이 정말로 그런 식으로 돌아가신 거라면 말을 끝내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게 되어 후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고민이 앞섰거든요. 미수가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파헤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40년이나 지난 일인데. 오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숙이가 놀란 표정으로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부모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그냥 덮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녀는 정호의 소극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호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미수가 현실을 생각해봐. 나는 지금 빚에 쫓기고 있어. 당장 내일 살 돈도 없는 상황이야. 부모님의 토지라도 처분해야 빚을 갚을 수 있어. 그의 말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죠. 돈이 그렇게 중요해요? 부모님의 명예보다? 미숙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40년 동안 사람들이 부모님을 도망간 사람들로 생각해왔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서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정호는 생존을 위해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미숙이는 부모님의 명예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40년 전에 잃어버린 부모에 대한 그리움은 같았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그날 저녁 남매는 군산 시내의 작은 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결국 미숙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정민수 기자님한테 연락해서 이 일을 기사로 내보는 게 어떨까요? 기사로? 정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다 알게 되잖아. 그럼 토지 처분도 복잡해질 거야. 그는 일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토지만 처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미숙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빠, 그게 바로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진실이 세상에 알려져야 부모님도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최인호의 증언을 바탕으로 40년 전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수가 생각해봐. 정부 사람들이 연루된 일이라고 했잖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일에 맞서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정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인호의 이야기를 들은 후 그는 더욱 조심스러워졌거든요. 미숙이는 오빠의 말을 이해하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9살, 6살 아이들을 두고 떠나시면서 얼마나 걱정하셨을까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바로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정민수 기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오후에 최인호를 다시 만나고 왔다고 했죠.
추가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최인호 할아버지가 당시 조직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몇 개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요? 미숙이가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죠. 일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정민수가 메모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 중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 이분들을 찾아서 증언을 받을 수 있다면. 그는 기자로서의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기자님, 잠깐만요. 정호가 말을 막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면 우리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이는 오빠와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자님, 계속 진행해 주세요. 저는 끝까지 부모님의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진실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죠. 정민수가 두 사람의 다른 반응을 보며 난처해했습니다. 일단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볼게요. 무작정 나서는 것보다는 충분한 증거를 모은 후에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날 밤 남매는 각자의 방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정호는 토지 처분에 대한 생각으로, 미숙이는 부모님의 진실을 밝히는 일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민수 기자가 다른 지역 신문사 기자들과 연락을 취해본 결과 1980년대 후반에 비슷한 사건들이 여러 곳에서 일어났다는 정보를 얻었다는 것이었죠. 단순히 군산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민수가 흥분하며 설명했습니다. 당시 여러 항구 도시에서 비슷한 밀수 조직들이 활동했고, 그 과정에서 진실을 알고 있던 시민들이 실종되는 일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해요. 이 소식을 들은 미숙이는 더욱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 사건이 더욱 중요한 거네요.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진실을 밝혀야 해요. 하지만 정호는 오히려 더욱 무서워졌습니다. 미수가 이게 단순한 개인 사건이 아니라 큰 조직적 범죄였다면 우리가 나서는 게 정말 위험한 거 아닐까? 정호의 걱정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생존 본능이 진실 추구보다 앞서고 있었죠. 그때 최인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어젯밤 곰곰 생각해 본 결과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죽기 전에 이 짐을 내려놓고 싶다. 최인호의 결심을 들은 미숙이는 감격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용기를 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정호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정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일단 최인호 할아버지의 증언을 정식으로 녹음해 놓는 게 어떨까요? 나중에 필요할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미숙이는 즉시 찬성했지만 정호는 여전히 주저했습니다. 오빠, 결정해 주세요. 미숙이가 간절한 눈빛으로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 이번만큼은 용기를 내주세요. 정호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동생의 간청을 외면하기 어려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위험이 걱정됐거든요. 그러나 미숙이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더 이상 거부하기 어려웠습니다. 알겠어. 정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우리 안전이 위험해지면 즉시 중단하는 거야. 미숙이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매와 정민수 기자는 40년 전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게 됐습니다. 최인호의 증언을 바탕으로 당시 관련자들을 찾아내고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여정이 시작된 것이죠. 하지만 이들이 마주하게 될 현실은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40년 전에 진실을 묻어두려는 거대한 힘들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과연 그들이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최인호의 증언 녹음을 마친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호에게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것이죠. 이정호 씨, 당신이 요즘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위협적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상대방은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부터 정호는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죠. 길을 걸을 때마다, 카페에 앉아 있을 때마다 감시당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미숙이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산의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며칠째 주차되어 있었고,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죠. 오빠, 우리 정말 위험한 일에 휘말린 것 같아요. 미숙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최인호가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연락이 온 것이죠. 의사는 갑작스러운 뇌출혈이라고 진단했지만 정민수 기자는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나요? 정민수가 병원 복도에서 남매에게 말했습니다. 증언을 녹음한 직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그의 말에 정호와 미숙이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중환자실 문 앞에서 기다리던 중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후반의 남자였는데 그는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했죠. 저는 박영수 변호사입니다. 최인호 어르신의 법적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법적 대리인이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미숙이가 의아해했습니다. 박영수는 서류 봉투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어르신이 의식을 잃기 전에 저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 녹음하신 내용들을 모두 폐기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럴 리 없어요. 정민수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셨어요.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셨겠어요? 하지만 박영수는 법적 서류를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호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협박에 가까운 내용이었죠. 이정호 씨, 더 이상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부모님의 토지나 처분하고 조용히 사세요. 그게 모두를 위해 좋은 일입니다. 전화를 끊은 정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는 미숙이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미숙아,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은 정말 위험해. 하지만 미숙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이렇게 포기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서러우시겠어요? 지금 우리를 막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졌다는 증거 아닌가요? 바로 그때 병원에서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인호의 상태가 악화되어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이었죠. 의료진은 가족들을 부르라고 했지만 최인호에게는 가까운 가족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지켜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숙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최인호는 복잡한 감정의 대상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배신한 사람이지만 마지막에는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해준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최인호를 보며 정호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노인이 40년 전에 다른 선택을 했다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수 있었을 텐데 동시에 그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거든요. 그날 밤 남매는 병원 근처 모텔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정호는 계속해서 토지 처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죠. 미숙아, 이제 정말 현실을 봐야 해. 우리가 아무리 진실을 밝히려고 해도
상대방이 너무 커. 차라리 조용히 토지를 팔고 각자 살 길을 찾는 게 나을 것 같아. 오빠는 정말 돈밖에 모르시는군요. 미숙이가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던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냥 토지가 아니라 정이었어요. 두 사람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정호는 생존을 위해 현실적인 타협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미숙이는 끝까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인호가 새벽에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죠. 그와 함께 40년 전 사건의 핵심 증인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정호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미숙아,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 위험한 일에 휘말릴 수 없어. 나는 토지를 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그렇게 하신다면 저라도 끝까지 할 거예요. 혼자서라도 부모님의 명예를 되찾겠어요. 그녀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때 정민수 기자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토지거래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이미 누군가 정호 씨 명의로 매매 계약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의 말에 남매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제가 도장을 찍은 적도 없는데요. 정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죠. 누군가 정교하게 위조 작업을 진행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미숙이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이용하려던 거였어요. 토지를 되찾아주는 척하면서 결국은 빼앗으려는. 그녀는 40년 전과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호도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토지가 아니라 영원한 침묵이었던 것이죠. 토지를 빼앗아가면서 동시에 입막음까지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미숙아, 이제 정말 싸워야겠어. 정호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동생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타협할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토지 거래는 이미 마지막 단계에 와 있었고 최인호라는 중요한 증인도 사라졌죠. 과연 이제 와서 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정민수가 마지막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아직 포기하기 이르죠. 최인호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최인호가 의식을 잃기 직전에 간병인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한 것이었죠. 봉투 안에는 손글씨로 쓴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아, 미안하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내가 숨겨둔 마지막 증거가 있다. 그리고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최인호가 남긴 주소를 따라 도착한 곳은 군산 시외각의 오래된 창고였습니다. 40년 가까이 방치되어 녹슬고 낡았지만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었죠. 정호와 미숙이 그리고 정민수는 조심스럽게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맞을까요? 미숙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창고 안은 어둡고 먼지가 가득했죠. 하지만 구석에 낡은 철제 상자가 하나 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상자 위에는 이종만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거든요. 상자를 열어보니 놀라운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40년 전 밀수 조직의 활동을 기록한 문서들, 당시 정부 관계자들의 명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종만이 직접 촬영한 사진들이었죠. 밤중에 몰래 찍은 밀수 현장의 생생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위험한 일을 하고 계셨구나. 정호가 사진들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제야 부모님이 얼마나 큰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히려 했는지
이해하게 됐죠.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까지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숙이는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내 아이들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호야, 미숙아. 아버지가 너희를 두고 떠나야 해서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아버지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단다.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이 땅은 아버지가 너희들만을 위해 남기는 것이 아니야. 우리 마을 사람들, 그리고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란다. 언젠가는 정의가 실현되는 날이 올 거야. 남매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 창고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대의 차량이 동시에 도착한 것 같았죠. 정호와 미숙이, 정민수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그들을 따라온 것일까요? 하지만 창고로 들어온 사람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경찰복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검찰 관계자들이었죠.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왔습니다.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요? 정민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위원회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최인호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40년 전 사건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알고 보니 최인호는 마지막 순간에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남매에게만 진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정식 기관에도 모든 것을 신고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창고의 위치까지 알려줘서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준 것입니다. 이 자료들이 있으면 40년 전 사건을 완전히 재조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이종만, 윤경희 씨의 죽음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조직적 범죄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겠어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지 거래를 조작하려던 일당들이 모두 체포된 것이죠. 40년 전 밀수 조직과 연결된 사람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모두 검거된 것입니다. 정호는 깊은 반성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근시안적으로 생각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미숙아, 내가 정말 바보였어. 부모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네. 그는 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미숙이가 오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부모님의 진짜 뜻을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편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마지막 부분에 있었습니다. 이 땅을 팔아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쓰지 마라. 대신 마을 사람들을 위한,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라. 그것이 이종만의 마지막 유언이었던 것이죠. 남매는 오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토지를 개인적으로 처분하는 대신 시민단체와 함께 진실기념관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40년 전 사건뿐만 아니라 비슷한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죠. 부모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미숙이가 갯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 갯벌에서 트렁크가 발견되면서 모든 것이 시작됐거든요. 바다는 40년 동안 진실을 품고 있다가 마침내 세상에 내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정호도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빚에 쫓기는 현실은 여전했지만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내가 부모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했네. 앞으로는 정말 다르게 살아야겠어. 진실기념관 건립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40년 전 사건과 비슷한 피해를 입은 가족들, 진실을 추구하는 시민단체들, 그리고 정의를 소중히 여기는 평범한 시민들까지 모두 힘을 모았죠. 갯벌에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정호와 미숙이는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사라진 부모님은 돌아오지 않지만 그들의 뜻은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됐죠. 부모님, 이제 편히 쉬세요. 미숙이가 바다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저희가 부모님의 뜻대로 살겠어요. 바닷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몇 개월 후 진실기념관에 첫 삽을 뜨는 날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우와 미숙이가 함께 삽을 들었죠. 그 자리에는 40년 전 트렁크가 발견된 갯벌도 보였습니다. 기념관 한쪽에는 이종만과 윤경희의 사진이 걸렸습니다. 젊은 시절의 행복한 모습이었죠. 그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은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어도 언젠가는 떠오른다. 남매는 이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죠. 정호는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도 틈틈이 기념관 일을 도왔고, 미숙이는 진실을 추구하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두 사람은 갯벌에서 만나 함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곳에서 40년의 비밀이 드러났고 부모님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됐거든요.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 빠져나갔지만 이제 그 소리가 부모님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정호야, 미수가 잘했다.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것 같은 그 목소리에 남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년 만에 부모님과 화해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세월의 바다 위에서 드디어 진실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